2부입니다. 잠시 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파 살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오늘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예, 오늘의 키워드 치킨 게임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을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불렀군요.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4% 초고율 관세를 내게 하면서 이 미중 패권 전쟁이 강대강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따라 중국은 미국의 추가 84% 관세 조치를 10일 발효했어요. 그야말로 치킨 게임입니다. 네.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현상이 장기화하면 당연히 중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럼 한국에는 어떨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먼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정리해 보시죠. 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기본 관세 부과를 정식 시행한 건 이달 5일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상호 관세는 9일 발효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4월 1일 날은 만우절이라 피하고 4월 2일 이후에 본격화한다고 했으니까 관세 돌풍이 전 세계 대상으로 불기 시작한 건 이번 달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로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이달 2일 발표한 모든 수입품 대상 10% 기본 관세가 정식 발효된 건 말씀하신 대로 현지 시간으로는 5일 0시 1분부터였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5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적용국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의 물품에 이 관세가 부과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이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공포에 사로잡혔잖아요. 주가도 쭉 빠지고. 맞습니다. 고강도 관세가 발표된 현지 시간 2일부터 당장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했고요.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선 이 관세의 영어 단어인 테리프와 이 두렵다를 합성해서요. 나는 관세 때문에 겁에 질렸다라는 의미로 I'm terrified라고 쓴 이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이 전 국가 대상 상호 관세는 9일부터 발표인데 그 전부터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기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관세 협상 요청이 쇄도했지만 이 꿈쩍도 않던 트럼프는 현지 시간 9일이죠. 갑자기 관세 인상을 90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중국만 빼고요. 그게 우리 시간으로는 한밤중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자고 일어나니까 이 세상이 또 뒤집혀 있었어요. 이 S&P 500 지수가 9.52% 급등했는데 이거는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고요. 이 애플은 15.33%, 또 엔비디아는 18.72% 올랐고요. 테슬라는 22.69%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전 세계 대상 관세는 90일 유예했는데 중국만 이제 딱 빼놓은 건데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정확히 몇 프로예요? 먼저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합계 관세율은요. 이 당초에 125%인 줄 알았는데 이 어제 기준으로 사실 145%다 이렇게 확인됐고요. 와, 145. 네,
145%입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0일,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죠.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이 중국에 부과된 관세 세율의 합계가 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25%에다가 지난 2, 3월 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이 펜타닐 원료를 문제 삼아서 이 중국을 상대로 10%씩 매겼던 것을 더한 145%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몇 프로예요? 네.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건요. 또 맞서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은 중국의 권익 박탈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미국산 소비품에 84% 맞불 관세를 발효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어제 중국은 오늘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84%에서 125%로 상향한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하하.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요. 5월 2일부터 120%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오는 작은 소포에도 120% 관세를 매긴다. 그럼 얼마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액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았던 이 $800 미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17만 원 미만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이 120%가 된 건데요. 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가요. 6월 1일부터 건당 $200로 인상됩니다. 뭐 당분간은 미 중간의 무역은 뭐 거의 올스톱이 되겠네요. 참. 자, 이렇게 되면 한국에 이게 돌풍이에요, 훈풍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 이 한국은 중국의 전체 수출 중 20%를 의존하고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도 있거든요.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전체 수출 총액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향받게 되는 비율이 약 20%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품목이 중국에서 소비가 다 되는지 아니면 중국을 거쳐서 제3국으로 가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330억 달러로 전체 수출 총액의 말씀드린 19.5%를 차지했는데요. 이 중에서 75%는 중국 안에서 소비되고요. 이 나머지 25%는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향한다는 게 이 무역협회의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향하는 비중이 평균 5.7% 수준이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물건 100개가 만들어진다 치면 75개는 중국 내에서 소비되고 6개 가까이 정도가 가공돼서 미국으로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중국에 팔았지만 그게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면 그 높은 관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불과 한 5% 조금 넘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관세 피하기 위해서 중국 말고 또 다른 국가를 한 번 더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뭐 그리 크지 않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 중국의 내수가 꺾인다는 점이 이 한국 수출 기업들의 아주 큰 악영향으로 다가온다는 건데요.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그렇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 최근 보고서에서 이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해 주요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국내 총생산 이 GDP 성장률이 1.7%에서 2.4%가량 하락하고 대미 수출 규모도 6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는 자연스레 소비 감소 또 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우리한테 훈풍이 될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기회가 될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는 기술력에 이 값싼 가격을 무기 삼은 중국 제품에 힘이 아무래도 빠지게 되잖아요. 이 중국과 점유율 싸움을 치열하게 벌여온 이 배터리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국내 배터리사들은 최근 에너지 저장 장치 이 ESS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네,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로 이 미국 현지 생산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을 기대하면서 올 하반기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 ESS용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생산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90일 유예했는데 90일 지나고서도 더 유예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 대상국들과 90일의 유예 기간 동안 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애초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면서도요. 유예 연장 등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겠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취재진에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아무튼 미국과 협상을 우리가 이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숙제 앞에 놓인 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확실히 대선 전국이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전국이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서 금주의 뜬 인물을 미리 마음속에 정해놨다가 2시간 전에 바꿨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오늘 예.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김기현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을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하는 이유는 이분이 밝힌 불출마 이후에 상당히 통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울림이 있거든요. 보면은 일단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그 본연의 책무를 중요하게 여긴 부분도 높이 평가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본인이 그 불출마 선언을 하고 문답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여론에 우리 당이 편승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 여론을 잘못 이끌었던 공당으로서의 깊은 과오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도 예.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 국가 공동체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타의 불출마 선언을 했던 정치인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울림이 있고 보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불출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그 여론을 잘못 이끌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탄핵 정국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 반대 그리고 예. 당의 어떤 그 강경 일변도의 노선 이런 부분을 따라간 것에 대한 그렇죠. 당 전체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 얘기 이따 또 좀 자세히 나눠보고요. 장윤미 변호사는 뜬 인물. 저는 한덕수 대행을 꼽아봤는데요. 음. 되게 의외의 급부상하는 카드라는 인상을 요 근래 많이 주는 것 같아서요. 일단 대통령 탄핵이 된 이후에 보수 이른바 친윤을 넘어 찐윤계에서 미래의 권력으로 대단히 많이 거론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본인도 거기에 부응하는 듯한 이 행보를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을 때 그 내용도 사실은 한덕수 대행 쪽에서 언론에 알린 게 아니면 사실은 취재가 안 될 내용으로 물론이죠. 보이거든요. 뷰티풀 잉글리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행을 대단히 유력한 대한민국의 이 대선 주자로 받았다, 보고를 들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동아일보 취재 기자와의 이제 질문에는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현상이지? 이 물음표였다면 그래. 이를테면 친윤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대선은 패족이란 말도 내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른바 한 텀을 건너뛰는 느낌도 있으니까 당권 내지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좀 무난한 본인들의 사람으로 대선 주자를 삼고 싶겠다라는 의지가 발동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 분한테 좀 여쭤봐도 당원들은 좀 진심인 측면이
없다라고도 말씀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수로 굳어지는 가운데 이제 경제 전문가, 통상 전문가,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주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에 하나의 변수로 등장한 건 예, 맞는 것 예.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자, 이 얘기도 조금 이따 또 나눠보고요. 금주의 진인물 송영은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도 플랜 D를 가져왔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한 인물이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하하. 왜냐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특기라든가 장점은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한 대행이 발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공직 기강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엄연히 지금 정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민감한 정상 외교에서 정상들끼리 내밀하게 통화한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물론 양국 간에 발표하기로 조율한 내용들은 우리가 언론에 알릴 수 있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에 출마할 거냐라고 물어봤고 한덕수 대행이 이러저러하게 답을 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정상 간의 통화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걸 누군가가 어쨌든 공개를 했으니까 그 4월 10일 중앙일보에 단독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직기강을 정말 바로 세우려면 이 언론 플레이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서 징계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런 조치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언론에 흘리라고 지시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동안 공직자로서 걸어온 삶을 보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진인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또 아이고, 꼽았는데요. 뭐,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품위도 저버리고 그리고 국민 신뢰도 완전히 내던졌다라는 인상을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나가지 않으면서 여러 본인의 지지자들을 불러서 뭐 파티를 치르고 그 영상도 잡힌 걸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 파견된 조리사분들이 엄청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원래는 그분들이 가서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 계속 머물 법적 근거 자체는 없는 거니까요. 네. 지금은 사인인 거니까요. 개인이고 민간인인데 그런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일말의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전한길 씨를 통해서 나온 전원도 제가 대단히 좀 놀랐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한테 미안해서 잠이 안 오나? 본인을 위해서 차가운 아스팔트에 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 개헌 국면에서 정말 경제 쪼그라들고 밤잠 못 자면서 어떻게 되는지 마음 졸였던 일반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나요? 나와서는 또 본인 입장을 내더라고요. 이거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력 하나만 노력 아끼지 않겠다. 어떤 노력이든 새로운 길을 찾겠다. 새로운 길을 또 찾겠다고 하고 끝까지 정말 몰염치하구나라고 해서 이번 주도 꼽아봤습니다. 네. 그 관저에서 나갈 때 대통령 비서실에 행정관급까지 한 200여 명이 다 몰려오고 경호차들이 이렇게 서행하면서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 흔들게 하고 처음부터까지 다 이렇게 각본대로 연출된 거 아니에요? 기획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눈길을 끌었던 건 아마 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청년을 발견한 것 같다고 누가 평가를 하시던데 이 관저에서 나올 때도 일부러 과잠이라고 하잖아요. 점퍼를 입은 학생들. 근데 그 학생들이 이 앞에 도열하고 세팅하는 자리에서 유튜브 방송을 해서 그 경위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맞춰 입은 듯하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소통 통해 가지고 와 있었던 거고 부적절하죠. 뭐 언급할 거 있으세요? 어제 국내 언론 중에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를 보니까 거기서도 500명 정도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 왔는데 한남동 관저 앞에 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앞쪽에 배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정말 청년을 뭔가 병풍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관저를 떠나는 순간까지 있었다고 보여져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형사재판
듣게 맞습니다. 되는데 그 형사재판 재판부가 구속 취소시킨 그 재판부라면서요? 맞습니다.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재판을 그 형사 재판을 시작하면서 다시 구속시킬 가능성은 없어요? 직권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동일한 사유로 구속 취소가 된 피고인을 재수감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일부 형법 학자들 같은 뭐 교수님들도 이미 구속 기간과 관련한 산입의 문제는 뭐 이제 넘어갔으니까 재구속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직권으로 하라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보다는 지금 켜켜이 줄줄이 남아있는 이런 혐의 사실들도 결코 그 무게가 적지 않거든요. 근데 경찰 검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지금 뭐 일정을 벌써 2월 달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을 예. 조율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이 저는 조만간 올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별건의 다른 이 혐의점으로 영장이 청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니 계엄 조치 직후에 경찰 검찰 움직이는 속도 우리가 다 봤잖아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사령관들 다 잡아놓고 막 그러더니 지금 대통령 파면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절 말이 없어요. 언제 뭐 부르겠다는 등 이런 것도 없고. 이제 대통령의 신분도 아니니까요. 네. 모든 사실관계는 다 가감없이 낱낱이 밝혀야 될 겁니다. 다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과정을 거쳐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사람을 부르고 영장을 청구해도 해야 되겠죠. 예. 거기에 필요한 시간은 저는 수사기관에게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물론 국민 정서적으로는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처분이 없는 것이냐 의아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요. 저는 그런 부분도 법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맞는데 그동안 검찰 경찰이 보여준 행태에 비해서 빠를 땐 되게 빠르고 늦을 때 너무 늦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아마 검찰이 더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예. 이제는 앞으로 뭐 상설특검을 한다고 해도 누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기 어렵고 그다음에 개별특검법도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제2요구를 계속할 수 있을지 또는 제2요구를 해도 국회에서 부결될지 이런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검찰도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예.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그죠? 이건 속도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내란과 관련해서는 증거 인멸에 또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이 뜬 인물 진 인물로 각기 꼽은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시다. 우선 헌법재판관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뿐 아니라 나머지 이제 퇴임하게 될 두 사람의 후임을 지명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놀랍다. 왜냐하면 정파를 떠나서요. 제 주변의 법조인들이 이거는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정계선 조한창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고 대통령 몫의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헌법이 권한을 부여한 건 대통령이란 직책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최고 권력으로서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최근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왜 151, 200석 그 논리에서 헌법재판소가 151석으로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요건을 설정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까?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고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자리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냥 형식적인 소극적인 대통령의 권한만 행사하는 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민주당의 탄핵에 엄청 신중해야 되고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탄핵밖에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탄핵을 자초한 거 아니냐. 탄핵을 본인이 이 민주당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왜냐하면 본인 말을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심지어는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도 임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대행은 예.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내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런 표현들 뭐 많이 쓰시는 물려 있거나 이런 의혹을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죠. 그 대통령 목 2명 지명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또 헌법재판을 지금 청구한 몇몇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또 가처분 신청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각하될 가능성이 높죠. 각하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회의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 몫의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몫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봐서 권한쟁의 심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국회가 청구한 거를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각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을 청구해둔 일부 개개인들이
마찬가지로 그 위헌 심판 제청했잖아요. 그분들도 각하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요? 본인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직에 임용되거나 임용되지 않을 그 공무담임권에 관해서 침해당한 것이면은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 적격이 그게 있을 아니고 거고. 내가 신청한 헌법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네.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한다고 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나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봐서 법리적으로는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매우 아쉬운 게요. 민주당의 대응이 오히려 더 과거의 국민의힘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국민의힘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아서 이른바 율사정당이라는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정부 내내 사실은 일종의 법률가의 우에 빠져 있었던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은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도 그렇고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문제를 다 법적인 대응으로 풀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치가 복원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인 새누리당보다도 더 율사정당에 가까운 면모를 지금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 부분 이재명 대표도 한번 좀 돌아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일방적으로 지명해버렸는데 대화해봐야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한 걸음 물러나서 지난 잘못을 인정할 때 대화의 실마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공백이 그동안에 왜 생겼습니까? 작년 10월 17일에 국회 선출목세 3명의 재판관. 그러니까 이영진, 이종석 이분들이 다 퇴임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12월 말까지 헌법재판관 국회가 선출을 못했습니다. 그때 후임이 공백이 없으면 9월부터 합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민주당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합의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헌재가 올해가 돼서도 6건의 탄핵 심판들을 처리하느라고 다른 헌법소원 심판들을 사실은 충분하게 처리를 못했어요. 그렇게 반공백 상태가 있었고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그대로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놔두면 새 대통령이 후보자를 물색하고 검증하고 또 국회에 청문 의뢰해서 임명할 때까지 한 2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겁니다. 헌재가 또한 4개월 이상 공백이 초래돼요. 그러면 이런 헌법기관의 공백을 계속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그러면은 그 공백의 단초를 만든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나서 반성하고 나올 때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싶은 것이죠. 7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7명이 헌법재판? 개시 요건이라서 할 수 있고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네. 그 개시 요건은 충족을 했고 협의와 합의의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겁니다. 정치 영역에서도요. 지금 이완규 이 법제처장은 정말 그 자리에 헌법수호의 이 최종 보루인 기간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협치와 협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등 이거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나오고 절차도 문제인데 이 인물 자체가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가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을 해보든 가처분을 해보든 그리고 헌법소원도 왜냐하면 지금 건건이 계류 중인 사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로 입건된 재판관으로부터 우리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네. 공정한 재판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재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으니 우리 헌법소원 이거 한번 들여다봐 달라. 저는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것과 결부된 가처분은 알겠어요. 거의 일주일 전에 나올 거라서.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장미 변호사가 탄핵에 대해 조금 신중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번 경우는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했고 탄핵밖에 대응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저 그냥 순전히 궁금해서 이미 2명을 지명했잖아요. 권한대행 위치에서 설령 탄핵해서 권한대행 위치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이미 지명된 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후임 대행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후임 대행이 바꿀 수 있다. 예, 철회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다만 민주당에서 실제로 탄핵까지 하기는 이제 대선이 너무 얼마 안 남았고 어렵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네. 이거는 정말 탄핵 사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 정도에 예상되는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지 마는지가 결국 관건이네요.
요건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으로는 가처분은 어렵다고 보는데, 보고요. 근데 장미 변호사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민주당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피의자니까 적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만큼은 민주당의 여러 논리 중에 매우 자가당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피의자여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헌법 수호 의무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수호의 책무는 가장 무겁습니다.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 8개의 사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표는 그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재발등 찍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피의자네, 뭐 권한쟁의 심판으로 해결하네, 가처분으로 해결하네, 이런 율사정당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건 국회가 정치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1시 30분 막 지났어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평소 주말보다 일찍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정오 무렵부터는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동군포에서 북수원까지만 밀리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8km가량 밀리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반대 일산 방향으로도 성수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정체 이어지면서 많이 밀리고요. 서초 중앙로 남부터미널 쪽으론 교대역 8번 출구 앞이 집회로 전 차로가 전면 통제입니다. 반대 방향 차로로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고요. 서초역과 교대역 주변 많이 혼잡하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에 가장 핫했던 한마디, 송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화요일에 유명 강사 전한길 씨 그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 전한길 강사를 만난 자리에서 했다고 하는 한마디를 가져왔습니다. 나야 감옥에 가거나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청년 세대들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한마디를 꼽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재미있었던 말, 어이없었던 말, 충격적이었던 말, 아니한 말, 못한 말. 제가 봤을 때는 이 4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그 청년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물론 액면 그대로의 의미라고 선회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청년 세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뭐 주말마다 집회 나가고, 또는 대통령을 구해낸다면서 한밤중에 법원에 난입했다가 줄줄이 구속되고 다들 처벌받고, 이런 삶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청년 세대에게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보통의 삶, 아주 보통의 꿈, 이런 거를 지켜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때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걱정 없이 키우고 또 제때 내 집 마련하고, 이런 보통의 삶, 보통의 꿈을 유지해 줬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고 예. 성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고 어떤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활용하기 위해서 또다시 청년 세대를 언급했다는 그런 의심이 대단히 짙어서 제가 이것은 금주의 한마디로 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한마디. 저는 전반부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피해자로 입건되는데 기소되면 어떡하냐, 재판관이 된 이후에.
그때 가서 그건 생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전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피의자로 입건돼서 결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고소고발만 들어가도 입건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동렬로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이 헌법재판관은 그런 절차는 없는 겁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성격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정부 들어서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사고했는지 거의 입맛에 맞는 기계적 법 해석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이를테면 저도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지는 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처리됐다. 이거 좀 흠결이 있다. 그래도 입법권자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으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행령으로 그걸 뒤집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법의 원칙 중에 원칙이에요. 시행령으로 다 그 부분을 바꿔가면서 이건 된다.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를 했기 때문에 결격이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공직을, 법률 해석을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해야만 마땅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오늘로써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가 꼭 130일이 됐습니다. 이 지극히 위헌적이고 대단히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행위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가담했다면 저는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이완규 법제처장이 5.18 유공자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실상을 널리 알린 그런 이유로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는데요. 5.18이 왜 생겼습니까? 5.17 비상계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말로 이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대하게 위법한 행위에 본인이 가담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뭐 추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더 좀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지난번 권한대행 시절에 마은혁 재판관뿐 아니라 나머지 2명까지도 임명을 안 해가지고 한번 탄핵당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임명 안 할 때의 논리가 여야가 합의해와라라고 하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남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뿐만 아니라 2명을 또 더 추가로 본인의 지명 몫으로 해서 지명한 행위는 이거는 어떤 법적 논리나 정치적 상황 변화의 논리라기보다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 정치 행위를 했다라고밖에 일단 볼 수가 없는 건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적극적 정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차기 대선 도전까지도 염두에 둔 어떤 정치적 행동이라고 봐야 하는지 결국은 정치적 해석은 바로 여기가 핵심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장 변호사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매우 농후하다고 보고요. 어떤 적극적인 교감하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한덕수 대행과는 어떤 교집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뭐 헌법재판소장으로 간다 뭐 이런 풍문도 있었어서 그럼 인사검증이 종전부터 됐었나?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지명 하루 전인 7일 오전에 내정 통보를 본인이 받고 그때 인사검증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는 게 대단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즉각적인 본인의 말까지 뒤집어가면서 무리수를 두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완전 무리수예요. 제 주변의 변호사들도 정파를 떠나서 한덕수 대행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굉장히 법리의 헌법 질서에 반하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본인은 본인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뒷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이완규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 뒷배에는 당연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지명하시오라고 지시해서 거기에 따랐다. 저는 그렇게 그냥 그걸로 봅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정치권의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대권 후보로 부상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맞물렸고 이를테면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왔을 때 확실한 우리 편이 있어야 된다. 지금 보수 추천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더라. 이런 부분이 있고 한덕수 대행도 저는 권력 의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정말 안 할 사람이면 이걸 어떻게든 좀 정리를 그래요? 했을 거예요. 그럼 맞아떨어진 측면이 저는 있다고 윤 생각합니다. 전 대통령이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설마 그랬겠습니까? 이제 파면된 대통령이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 안 들으면 그만이거든요. 다만 지금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데 예. 본인이 그런 의도가 없다면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불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 중에서 당신 대선에 출마할 거냐 이 얘기가 누군가 우리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 설마 이걸 미국에서 확인해 줬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이 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야 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도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 오로지 헌법기관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헌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조치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꾸 이게 길어지면은 사설이 따라붙고 구구한 해석을 벗어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을 긋기는커녕 오늘 오전에 나오는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 안 한다. 네. 대신에 내달 초에 총리직을 그만두고 무소속 출마를 해서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를 추진한다라는 보도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 이런 거는요. 그쪽 진영에서 흘리지 않으면 언급하지 않으면 기사화 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될 수가 없죠. 이건 끊는 게 아니라 계속 불을 지피는 거 아닙니까? 원래 대선 전국이 되면 여의도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기획서가 돌아다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쓰고 그중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시나리오는 명분이 없어요. 첫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이번에 출마한다면은 그 자체로 명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선거 일자 직접 공고했잖아요. 그리고 대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중앙선관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행안부도 관여를 하고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관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992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그 유명한 현승종 중립내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일종의 대선 관리자 같은 위치에 있어요. 심판이 갑자기 심판복 벗고 유니폼 갈아입고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명분이 없고 두 번째로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본인이 내내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의 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되는데 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까? 그다음 세 번째.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수 있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나중에 단일화를 한다는 건 더더욱 명분이 없어요. 아직도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을 안 했거든요. 예.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기회가 있는데 애써 그걸 피했다가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다시 단일화를 한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정치적 우회상장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책상 앞에서 기획서를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청 변호사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정치는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게 문화일보 단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한덕수 대행 측을 취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취재 기자분이 그냥 일반 정치부 출입 기자가 아니라 대기자예요. 그래서 정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농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나리오는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사고하면 최선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본인이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비판 당연히 자초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나는 아직은 생각이 없었다. 나중에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 중립성을 의심받을 때는. 그리고 지금 당장 계속 채비했던 주자들과는 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결합할 수 있겠습니까? 네.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 판을 한번 보겠다. 근데 나에 대한 소환이 계속되면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경선을 관리한다는 분이 한덕수라는 세 글자를 얘기를 해요. 뭐 우리는 꽃가마 태우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맞아요. 언급한다는 것 자체로 대선 주자로 그냥 세우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특히 친윤계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 시나리오가 안 될까? 저도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뭐 기획서라고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는 요동치기도 하고 본인이 권력 의지를 갖고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막 대선 주자로 한때 거론됐을 때 의장실에서 나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진 않거든요. 나 대선 나갈 채비 없고 나는 선거 중립적으로 관리할 거니까 더는 거론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고민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저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유미 변호사 표현을 제가 좀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지금은 그냥 생각이 없다 내지는 고민 중이다라고만 한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제 차이가 난다. 이러면 이른바 보수층 쪽에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안으로 누가 있겠어? 나밖에 더 있겠어? 때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카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머릿속엔 있다고 그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면 할 수 없고 네. 벌어지면 난 내가 그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단일화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전망 아니에요? 하나의 중요한 오류를 제가 말씀드리면 뭐예요? 앵커님의 오류가 아니고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의 오류를 하나 짚자면은 국민의힘 경선이 5월 3일에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5월 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5월 3일에 국민의힘이 경선으로 후보 확정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4일에 국무총리 그만두고 나 무소속으로 대선 나와요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너무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은 5월 4일보다는 만약에 나오겠다면 앞당겨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을 한창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지 않고 나 무소속으로 나오겠어요 하고 초를 친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거기에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5월 4일날 나와도 되잖아요. 그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뭐가 부자연스러워요? 뭐 네. 자연스럽진 않아도 불가능하진 않은 부분이 문제인 거 같아요. 왜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운지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책상 앞에서 기획서를 쓰면서 화백을 자처해서 화폭에다가 아무리 멋지게 그림을 그려도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을지 아니면 찢어버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행위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이유가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한덕수 변수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의 하나의 상수로 떠올라 있는 상태이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지 아직은 뭐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송영훈 변호사처럼 확실히 선을 그어라라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계속 군부를 떼자 오히려 경선에 참여해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나중에 좀 두고 보자라는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대선 때까지 계속된 변수로 한덕수 변수가 일단 떠올랐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당의 경선 룰 얘기를 좀 해보는데 국민의힘은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굉장히 반발을 하던데 반발하고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게요.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국민의힘이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출할 때 늘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역선택 방지 조항만을 문제를 들어서 선거 룰이 경선 룰이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명분이 부족해 보여요. 어쩌면은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오늘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중도 보수 영역에서 일종의 여백이 생겼다고 판단하면 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은 하지만 출마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측을 하기로는 네. 출마를 안 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봤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여의도 정가에서 들리는 그 가시적인 움직임의 크기에 비춰봤을 때 출마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분의 모션으로 보기에는 좀 작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직 전격 사퇴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송영훈 변호사가 오세훈 시장의 그 멘트를 상당히 이제 중요시 본 것처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계엄과 탄핵에 대처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잘못했다라고 한 명시적 메시지를 날렸다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한 발 더 나가보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이 몰아주기 식으로 사퇴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겠고요. 다만 두 주자가 정치적인 포지션이 좀 비슷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영역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지지세가 어디로 갈 거냐라는 그러니까요. 부분인데 그것 속단하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폭에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액자에 걸지 말지는 국민들께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지션은 비슷하지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좀 잘 어루만지고 감싸 안고 내가 특히나 그런 어떤 비슷한 비전과 가치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 표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빅4가 누가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전망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빅4에는 오세훈 꼭 들어가 있었어요. 시장이 항상 상수로 들어갔었죠. 한동훈 대표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김문수 또 홍준표 그리고 이 두 주자 오세훈, 한동훈이었는데 오세훈 빠졌어요. 시장이 빠지니까 안철수, 유승민 아니면 뭐 나경원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좀 관측이
어렵고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드롭하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는 주자라고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고 다만 저는 이 오늘 원론적인 그 메시지를 던진 거에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법률 리스크도 하나의 이제 결정에는 이제 그 요소가 됐을 걸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명태균 리스크. 예, 명태균 리스크에서는 자유롭지 않고 이제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은 계속 나오니까요. 이제 정치적 결단을 일단 내린 건데 그랬을 때 국민의힘 룰을 갖고 상당히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이제 좀 거칠게 항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뭐 공당의 대변인이 막 좀 부적절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공방이 하기도 해서 4명에서 2명 결선으로 올린다는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부자로서 봤을 때도 이를테면 찬탄 반탄과 관련해서 이 탄핵에 반대하는 쪽이 조금 좀 유리한 룰 세팅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있는 있죠. 것 같아서요. 네. 이게 수용 가능한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선 투표로는요 주요 주자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네. 김문수 전 장관도 한 방송사의 보도에 의하면은 이걸 반대를 했고. 홍준표 시장은 아예 공개적으로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반대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 쪽도 이 결선 투표를 찬성하지는 않았던 걸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오늘 이제 불출마를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은 주요 주자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왜 이 결선 투표를 굳이 넣었는지 저는 사실 쉽게 이해는 가지 않아요. 찬탄 대 반탄 1대1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있게 되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구도가 형성됐을 때는 당이 정말 극단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라서 가뜩이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본선 후보를 빨리 확정하고 그러면 이제 본선 체제로 돌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선 투표가 있으면 그 시간도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실 크게 그렇게 득이 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아무튼 이제 경선룰은 그렇게 확정이 돼버린 상태고 민주당은 오늘 결정한다고요? 예, 그래서 잠정적인 안은 나와서 아마 그대로 확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명칭은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해서 종전의 2번의 대선과의 좀 차별점을 하면 국민 선거인단을 별도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론조사로 50% 하고 일반 권리당원으로 50%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굳어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있고. 예, 그런 조항이 들어있고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뭐 조국 혁신당이나 아니면 다른 주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인 시간상의 문제 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처음엔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자기들은 후보도 안 내겠다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빠져버린 거죠. 완전히 빠져버렸고 이제 전폭적으로 야권의 승리를 네. 위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결합이 선거 국면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로는 이재명, 김동연, 오늘 일부에 나온 김두관 그리고 내일 출마 선언할 김경수. 네. 여기까지입니까? 전재수 포함입니까? 전재수 의원은 사실상 본인이 나오겠다고 뭐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론화를 한 부분이 있어서 예. 이 부분도 사실상 마음을 굳힌 채로 준비 5명? 채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1차, 2차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할 얘기가 없죠? 뭐 민주당 경선은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99%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크게 논평할 이야기가 없고 다만 민주당의 경선 룰이 왜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어요. 왜요? 아니 쉽게 말해서 어퍼치나 매치나 이재명 대표가 되는 그림인데 그러면은 강자로서 좀 더 아량을 보이고 예. 대폭 양보하면 빨리 확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래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모든 어떤 요구 조건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멘트를 했던데 그렇죠. 근데 당 위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선수로 뛰면서 왈가왈부 논평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일단 뭐 과거에 이낙연 이제 전 총리랑 결었을 때 예. 이제 역습 뭐 이렇게 역전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게 혹시 역선택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선거인단 모집에 대해서는 이른바 친명계에서는 좀 주저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아무튼 이제 파면되고 일주일 딱 지났는데 양당 모두 후보 윤곽도 거의 다 드러나고 뭐 빅4가 누가 될지 전망도 막 나오고 뭐 전국은 무조건 이제는 대선 국면입니다. 바로 다음 주만 돼도 이제 뭐 전국 다니면서 어떤 후보가 무슨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올 텐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은 좀 열기가 덜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의 열기는 점점 고조돼 갈 것이니까 거기에 한덕수 변수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좀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들을 오늘 좀 정리해 본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여기까지예요.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유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일부 12시 10분부터
대선 출마 선언한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초대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버티 히깅스의 카사블랑카 들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